네,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초안을 공개를 했습니다. 식당, 카페 영업시간 제한은 풀리고 또 모일 수 있는 사람 수는 단계별로 늘려나간다는 내용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9일 단계적 일상 회복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인데요.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요새 그 확진자 발표된 수치 보면 확실히 좀 줄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백신 접종률이 이제 2차가 70% 완료가 된 상태고요. 예. 우리가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초기 한 2, 3개월간은 상당히 예방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진자가 안정적으로 감소 유지되는 이유는 백신 접종률이 높아진 건 확실하고요. 네. 아직까지 방역이 완전히 완화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약간의 걱정도 지금 있는 거잖아요. 뒷부분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백신 초반이니까 좀 낮아질 수 있는데 방역이 좀 풀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시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방역이 완화되면 확진자는 분명히 늘어나겠지만 예. 백신 접종이 중요한 이유는 확진자가 늘더라도 중환자나 사망자가 감소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위드 코로나로 갈 수 있는 이제 첫 번째 기반이 마련이 된 것이지만 예. 불가피하게 분명히 돌파 감염이나 미접종자를 통한 감염은 확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방역을 서서히 완화를 해야 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예. 예. 이 내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드디어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물론 초안이지만 초안 내용을 공개했는데 일단 해당 내용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첫 번째로 이제 가장 관심이 갔던 거는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1단계에서 이런 이제 그 자유시설 이용이죠. 그러니까 생업시설 운영 제한을 완화한 게 가장 큰 것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어떤 그런 행사 같은 경우는 아직 대규모로 완화하는 단계는 2단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예. 3단계가 되면 이제 완전히 해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1단계에서 상당히 완화가 된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유흥시설의 시간 제한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다중 이용시설이 시간 제한이 없어졌죠. 네. 그리고 일부 백신 패스가 적용되지만 그 백신 패스는 미접종자를 사실 보호하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저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3단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개편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중간에 평가 기간이 있는데 이게 6주로 정해졌거든요. 이 네네. 기간 자체는 좀 충분한 기간이라고 보십니까? 우리가 보통 감염이 되면 2주 정도가 지나면서 확진자가 증가하기 시작하고 그 여파를 볼 수 있고요. 그래서 4주 정도의 어떤 확산세를 보고 2주 동안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 기간이 물론 굉장히 좋은 상태라면 1주 이내에 다시 2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지만 네. 평가 기간이 충분하지 않고 확산세가 좀 의심스럽다면 평가 기간이 3주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대략적으로 6주를 만든 것이고 그 평가 기간은 아마도 조금 자율적으로 기간이 조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주 동안 일단 단계별로 지켜본 다음에 그렇습니다. 2주 동안 이게 효과가 있냐 아니면 지금 상황이 어떠냐 본 다음에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든가 아니면 그 기간이 훨씬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길어질 혹시 수 안 있죠. 좋으면.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단계에서 생각보다 많이 좀 풀어졌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24시간 식당 영업은 이제 허용이 된 거고요. 보면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도 시간 제한이 이제 없어졌는데 네. 그 한편에서는 자영업자분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숨통이 트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반면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일당에서 많이 이렇게 확 풀어지면 좀 걱정스러운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 생각 어떠세요? 이제 1단계에서 지금 확산이 될 소지는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백신 미접종자나 이미 접종한 지 6개월이 지난 그런 고령자, 기저질환자들은 최대한 고위험 시설은 제한을 해주셔야 되고요. 예. 우리가 이제 백신 접종을 하고 나면 코로나에 감염이 되더라도 증상이 매우 경미합니다. 제가 본 예로는 약간의 발열 증상이나 후각이 좀 상실되는 이 정도다 보니까 초기에 방심을 하게 돼요. 백신 네. 접종을 했다고. 그래서 가족이 전체 감염되는 사례가 있고 아마 그런 사례가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경우를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고 본인뿐 아니라 가족, 그다음 지인들이 다 감염될 수 있고 그러면서 사실은 서서히 약하게 감염이 되면서 아마 전체적으로 백신 접종한 분과 미접종자가 같이 면역을 갖게 되겠지만 그러한 기간이 저는 단계적으로 서서히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폭발적으로 한 번에 감염이 되면 의료 체계가 받쳐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접종자들, 특히 이제 기저질환자들은 앞으로도 위드 코로나로 가는 시점이라도 본인들이 방역을 잘 지켜주시는 것이 꼭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대로 저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백신을 저도 2번 다 맞았는데
마치 무슨 슈퍼맨처럼 네. 나 괜찮아 이제 이런 생각을 그럴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들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심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건 누구나 네. 갖고 있는 생각이고 그래서 네. 요새 식당에 가보시면 어르신들이나 많은 분들이 마스크 벗고 얘기하시면서 거의 술자리 굉장히 오래 계시는데 네. 그게 일종의 어떤 심리적 안정감이에요. 백신을 접종했다는데 그것이 사실은 이 코로나19는 백신이 그 효과가 시간이 지나면 떨어진다는 예.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군요. 예. 이번에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두고 아마 많은 분들이 또 관심 있게 보셨던 것이 사적 모임 완화일 텐데 네. 이 부분도 이제 완화가 될 걸로 발표가 되는데 1차 개편에서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명까지 허용이 되는데 또 식당과 카페는 다른 것 같아요. 이 부분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부분의 다중 이용 시설은 시간 제한이 없는데 식당, 카페, 특히 식당 같은 경우는 우리가 12시를 넘어가면 식사를 하기보다는 음주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젊은 층을 통해서 더 이상 시간에 가면 우리가 아무래도 술을 많이 먹으면 이렇게 방역을 지키기가 상당히 어려워지죠. 네,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지금 1단계에서 시간 제한이 된 것입니다. 예. 의료 체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확진자가 늘 가능성이 되게 큰 상황이고요. 방역이 이제 풀어지니까요. 근데 그래서 달라지는 게 이제 지금까지는 코로나에 확진이 되면 무조건 격리 시설로 그 보내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이제 재택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던데 증상이 없거나 아니면 뭐 가벼운 코로나19 증상 재택 치료 전환된다. 괜찮은 걸까요? 초기에는 이제 백신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중증 환자가 생겼을 때 이제 치료에 중점을 뒀고 확진자 수가 늘면 그만큼 중증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백신 접종을 하고 나서는 일례로 영국 같은 경우가 겨울 때 유행처럼 이번 델타 유행 후에 확진자 수는 거의 비슷했지만 사망자 수가 한 10분의 1. 그렇지만 확진자 수가 뭐 4만 그 정도 되니까 세 자리 숫자 사망자가 나와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사망률이 감소를 하기 때문에 예. 국내에서도 이제 확진자는 위드 코로나로 가면 필연적으로 늘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백신 접종을 했기 때문에 중증 환자는 줄 것이다. 네, 그러한 전제하에 지금 재택 치료를 늘리고 있는데 예. 그 재택 치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최소한의 어떤 의료기가 많이 받쳐줘야 되는데 저는 그 의료 시스템 자체가 지금 어느 정도로 정비가 되어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그러면 이게 1단계 그 단계적 일상 회복의 1단계를 지금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때부터 바로 이 재택 치료 이제 물론 지금 재택 치료 하고 있죠. 하는 네, 곳도 네, 있지만 네. 11월 1일부터는 그럼 거의 대부분 재택 치료를 시작하는 건가요, 그럼? 지금 재택 치료의 요건은 이제 70세 미만의 어떤 그 경증의 무증상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네. 근데 물론 기저질환이 없는 게 원칙이었고 대부분 희망자에 하다 보니까 지금 10% 미만 정도에서만 재택 치료가 되고 있고 예. 하지만 위드 코로나를 시작을 하게 되면 확진자가 늘 것을 고려해서 이제 희망자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정부에서는 70세 미만의 경증 무증상자를 대상으로 재택 치료를 권고를 한다고 합니다.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가 예. 백신 접종을 했더라도 60세 이상의 고령자들은 본인들이 기저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네. 특히 당뇨, 고혈압이나 일종의 그런 질환들은 증상이 없는 경우는 검사를 하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본인이 기저질환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분들이 만일에 돌파 감염이 된다고 하면 예. 중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정부가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70세 미만에 하시겠지만 중간에 그런 고령층에서 만일에 중증자가 발생이 많아진다면 저는 50세 미만의 기저질환이 없는 무증상 경증 환자로 제한을 하고 60세 이상은 우선적으로는 전담병원에서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 예. 이유가 본인이 스스로 인지를 못하고 면역 반응이 낮기 때문에 폐렴이 발생해도 증상이 초기에 없습니다. 특히 코로나19는 박테리아 감염처럼 이렇게 서서히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네. 완전히 무증상이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폐렴이 발생할 수가 있고 증상이 없더라도 CT를 찍으면 폐렴이 다 나옵니다. 예. 일례로 경기에서 재택치료를 한 분들 중에 한 7.4% 정도가 전담병원 입원을 했는데 67%가 폐렴이 있었던 거예요. 몰랐어요, 그럼 그렇죠. 환자가? 그 정도로 폐렴이 증상이 없는 젊은 사람들은 폐렴이 생겨도 자연 치유가 잘 되지만 네. 이런 고령자 기저질환, 특히 혈관이 나쁜 당뇨, 고혈압 환자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증상이 없다. 이번에 68세 그분도 일주일 전에 호흡곤란이 있었지만 서서히 몸이 적용하다 보니까 역학조사 상당 기간 중에는 증상이 없다고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런 이번에 재택치료를 만일 하신다면 가능한 한
고연령은 가능한 한 전담병원으로 입원을 하면서 서서히 연령을 조금씩 높여가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좀 위험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대부분의 기저질환 있는 분들은 본인이 알고 계실 줄 알았더니 많이들 모르시는군요. 모르는 특히 당뇨나 이런 고혈압 같은 경우는요. 예. 잠재적인 살인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혈당이 200이 300이 예를 들어 저희 환자분이 젊은 분인데 네. 당뇨인데 당화색소라고 있어요. 한 3개월간의 그 수치를 보는 건데 굉장히 높았는데 본인이 전혀 인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폐렴이 심하게 오셨거든요. 예. 근데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금 고려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택 치료를 이제 무증상 경증 확진자가 재택 치료를 하면 혼자 살면 모르겠는데 가족들이 있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족들은 같이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동거인들, 특히 이제 배우자들이 많으시겠죠. 그분들은 백신 접종을 하시는 것이 원칙이고요. 네. 하지만 소아 환자들을 돌보는 경우 중에 부모님이 아주 드물게 백신 접종을 못한 경우는 가능합니다만 이 경우도 백신 접종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소아를 돌보게 되면 밀접 접촉을 하기 때문에 예. 감염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재택 치료자는 반드시 생활 공간, 본인이 생활하는 방과 그다음에 화장실은 최소한 따로 쓰셔야 되고 음식 같은 경우도 그냥 밖에 두고 예. 본인이 음식 섭취를 하고 이런 식으로 최대한 접촉을 차단해야지 백신 접종을 했더라도 같이 간병을 하는 도중에 돌파 감염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이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일부 다중이용 시설에 한해 백신 패스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내용. 여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오히려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미접종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오히려 차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둘 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다만 이제 미접종자들이 이 고위험 시설에 방문을 하게 되면 감염 위험이 매우 높고 특히 중증으로 갈 수 있죠. 그래서 고위험 시설이라는 게 대부분 이제 주점이나 클럽, 이런 무도장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서 접촉을 하게 되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런 곳은 당분간은 완전히 완화될 때까지는 저는 참여를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미접종자 보호 차원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접종을 하지 않은 분들이 굳이 그런 곳을 가고 싶어하는 분은 아주 드물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미접종자 중에서도 정말 기존에 어떤 백신 접종 후에 뭐 어떤 아나필락시 쇼크라든지 길리안 바레처럼 치명적인 부작용이 아니었다면 저는 1회 접종 정도만 해 보셔서 뭐 큰 부작용이 없다면 2회 접종까지 하시고 1회 접종 후에 부작용이 있다면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가 1회 접종만 하더라도 중증이 80% 이상 예방이 됩니다. 그래서 좀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한 번은 맞아봐 이런 거군요. 그렇죠. 큰 예. 부작용이 없으셨던 분이라면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도 대부분이 11월 달부터는 단기가 좀 낮아지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신호가 이제 생긴 거잖아요. 근데 학생들, 학교 학생들도 걱정이 많은 것 같은데 학생들은 좀 학교 내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 그것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조건이 돼야 될까요? 학생들은 백신 접종을 지금 거의 좀 어렵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부모님들 걱정이신데 문제는 지역사회 확진자가 많아지면 당연히 가정에서 확진자가 늘 수밖에 없고 학생들은 학교와 가정에서 거의 감염이 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학교내는 최대한 마스크 착용이나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셔야 되고 예. 부모님들, 교사분들이 반드시 백신 접종을 해야 되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교사들도 이 추가 부스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말은 교사분들은 학생을 감염시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고 예. 또 부모님들도 연령이 좀 있거나 본인이 어떤 면역 질환이 있어서 뭐 항암 치료를 하시는 분이라면 추가 접종을 통해서 가족 내 학교 내 감염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학생들은 접종을 안 했기 때문에 고위험 다중시설은 가능한 방문을 자제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요새 아직도 학생들 운동장에서 못 뛰어노나요 지금? 네, 지금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되면 학교에서는 아마 일상 학교는 다 복귀할 것으로 생각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접촉에 의한 감염이 있을 수 있고 특히 학생들은요 50% 가까이가 무증상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증상이 없어도 모르는군요. 집에서 감염이 돼서 다른 학생을 감염시킬 수 있고 그중에는 굉장히 또 건강이 안 좋은 학생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본인이 마스크 착용이나 손위생은 앞으로도 잊지 말고 꼭 해주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앞서 이제 일상 회복 이야기하면서 단계별로 진행이 되고 4주 동안 적용하고 2주 동안 평가 기간을 거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제 평가를 하면서 상황이 악화되면 일상 회복을 중단하고 또 비상계획을 발동한다 이런 발표도 했어요. 여기서 이제 중단을 하는 기준이 특별히 있습니까?
우리가 중단을 하는 거는 확진자가 10,000명이 돼도 의료 체계가 받쳐주면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뭐 80%를 초과한다든지, 중환자나 사망자가 는다든지, 그리고 의료 체계가 거의 붕괴 직전. 그런데 이 세 가지 어떤 그런 기준은 조금 더 낮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중환자 병상률이 가동률이 80%가 되게 되면 그 다음에 확진자는 계속 는다는 얘기거든요. 받을 수가 없어요. 저는 최소한 50, 60%대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를 해서 약간의 방역 강화를 시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만일에 이런 경우에 이제 확진자가 늘어서 비상 계획을 가동하게 되면 뭐 백신 패스를 확대한다든지 그다음에 사적 모임 제한을 한다든지 요양병원의 면회를 금지한다.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우리가 방역 강화 때 된 그런 게 시도가 되겠지만 그 상태에서 이미 늦은 상태에서 시도하게 되면 확진자가 줄지 않아요. 그게 대표적인 게 영국 사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병상 가동률이나 중환자 이것도 중요하지만 확진자 추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확진자를 수를 발표하지 않는 것보다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종합적으로 발표를 해서 확진자 수가 는다는 건 중환자율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예.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보통 발표가 확진자 위주로 발표가 되잖아요. 네. 그리고 물론 뭐 중증 환자 수도 나오지만 일반 국민들이 관심 가는 건 확진자가 몇 명이냐만 생각이 나던데 네. 좀 말씀하신 것처럼 영국도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 뭐 치명률은 많이 백신 때문에 떨어졌다고 하지만 우리도 이제 11월부터 단계적으로 낮추면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은 그냥 당연한 거죠. 영국은 많이 늘었고요. 예. 다른 덴마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다른 게 방역이 완화가 되지만 한 6개월이 가죠. 서서히 완화를 했어요. 네. 가장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이 들고요. 겨울이 오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지금 예.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좀 줄고 있는 거는 여름이었고 예. 그러니까 백신 접종률이 많이 올라가서 그렇지만 앞으로 겨울이 되고 백신의 효과가 떨어지는 시기가 오면 다시 새로운 변이가 유행할 수가 있어요. 겨울은 왜 더 위험한 거예요? 겨울은 우리 모든 감기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시기죠. 네. 그리고 사람들은 운동을 못하니까 체내 면역이 떨어지고 실내에서 서로 많이 밀접 접촉을 해서 추우니까요. 그런 요건 자체가 유행을 유발할 수밖에 없고 코로나19도 2번이 다 겨울 때 네. 유행을 했었지 않습니까? 올해라고 유행을 안 할 거야. 또 하나 문제는 위드 코로나로 가는 시점이라서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벗고 해외도 여행이 자유로워지면서 독감도 분명히 유행을 할 수 있어요. 예. 2년 전과 달리. 그래서 앞으로 이제 독감 백신도 우리가 꼭 접종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하지만 독감 백신은 접종을 하더라도 예방 효과가 40에서 60% 어떤 때는 20%인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트윈데믹이 된다면 예. 발열이 나고 증상이 코로나랑 독감이랑 같이 걸릴 비슷하죠. 때, 예. 그러면 우리가 응급실에 갔을 때 진료를 받기가 어려워요. 왜? 격리 병상을 들어가서 검사를 하거든요. 그럼 대기를 하다가 검사도 못하고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특히 접종을 못한 18세 이하 청소년들, 유아들, 임산부들은 꼭 코로나 백신 접종을 못하셨다면 독감 백신이라도 접종을 해주시면 감별이 되고 독감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40% 이상에서 입원율이 감소가 됩니다. 네. 그거는 면역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방어가 가능해요. 그래서 그러한 점을 정부도 조금 인지를 해 주셔서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그럼 많은 분들이 독감 주사는 꼭 맞으시는 게 좋겠네요. 네, 꼭 고위험군은 반드시 접종하셔야 됩니다. 네. 네. 코로나19 백신과 이제 함께 맞는다고 할 때는 간격은 어느 정도로 하는 게 좋을까요? 과거에는 한 2주 정도 간격을 말씀을 했는데 최근에는 뭐 간격 상관없이 동시에 맞아도 됩니다. 단지 이 국소 반응을 보기 위해서 같은 팔보다는 양쪽의 다른 팔에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스터샷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의료진들도 했고 그리고 이제 고위험군, 고령층 이제 이런 경우도 하고 있잖아요. 대상을 좀 확대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십니까? 네, 이제 부스터샷은 면역 효과가 떨어지는 분들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18세 이상 중에 어떤 고위험, 기저질환 있는 분들, 60세 이상의 고령자,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나 미국도 의료진들은 본인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고 돌파 감염이 되면 환자한테 감염을 시킬 수 있게 되면 맞는 것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식품을 담당하는 그런 분들한테도 접종을 하고 또 교사분들도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도 그런 분들에 대해서 조금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확실하게 단계별 일상 회복 그 지침을 발표할 건가 봐요. 그럼 11월 1일부터 시행이 될 텐데 이번에 초안이 나왔잖아요. 보신 것처럼 거기서는 금요일에 만약에 발표가 된다면 이런 부분은 좀 더 고심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우선 그 고위험군들에 대한 아까 말한 백신 접종, 특히 임산부들에 대해서는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늘면 집안의 아이들이나 배우자를 통해 임산부가 감염이 되면 임산부는 중환자 비율이 5배에서 10배 가까이, 사망률이 22배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고령 그리고 임산부들에 대한 최소한 독감 백신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좀 권고를 드리고 싶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제 확진자가 늘게 될 때 의료 체계인데 지금 재택 치료에 대해서 정부가 준비는 많이 하셨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연령 제한이라든지 그리고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구급차라든지 의료 지원 인력이 지금 상당히 부족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갖고 계신지 의견이 필요하고, 또 이제 70세 이상의 이하라도 본인이 어떤 기저질환이 있거나 평소 그때 역학조사 때 증상이 없더라도 항상 나빠질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시고, 만일에 본인이 조금이라도 몸이 안 좋은 경우는 바로 전담병원을 이송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마련하고, 국민들 스스로 재택치료가 물론 편하고 좋지만 예. 어떤 응급 상황에서는 대처가 조금 미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해서 조금 국민 스스로, 그리고 정부는 정부대로 같이 공동으로 저희가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각자 좀 알겠습니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겠네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